자, 그럼 우리 이동호 의원의 과거 인생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라고 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참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자신이 믿었고 그리고 확신했던 활동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고 그리고 해악을 끼쳤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해야 한다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인데 뭐 나의 청춘 시절의 거의 전부라고 되어지는 것들을 전부 반성해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거의 실신증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꼬박 10년 걸렸습니다. 참 오래도 망설였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상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몇 년간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공부하면서 이게 뭐 우선 역사도 다시 보고 뭐 철학도 다시 보고 그러면서 사상은 정리할 수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역시 인간관계였어요. 내 젊은 시절에 나와 같이 운동했고 또 내가 가르쳤던 후배들 지금도 뭐 열심히 어쨌든 아직도 좌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여전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 후배들 또 그리고 어쨌든 동지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전부 내가 이런 고백을 했을 경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장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고독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서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웠는데 그러나 만약 내가 숨기고 가만히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조국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난번 세미나에 나왔다가 뭐 이야기 좀 잘못했다가 원 원장님한테 걸려가지고 또 지금 이런 걸 기획해가지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뭐 뒤에 결론에서도 말하겠지만 그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운동이 아직도 민주화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운동으로. 그러나 명백히 공산주의 폭력 혁명 운동이었던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적어도 활동가였던 공산주의 활동가였던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우리 조국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빛을 갚는다면 벽돌 한 장 쌓은 거고 오히려 그냥 대한민국 건설에 전부 폄하만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라도 한다면 그게 그나마 지금 뭐 병 주고 약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인류 역사 발전 법칙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류 발전 법칙을 따른다면 모든 인류는 정말 자기의 그 천성대로 일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갖는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그리고 난 책 속에서 사회주의 조국 소련을 받고 책 속에서 북한이 그런 사회라고 나는 믿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는 우리가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것을 먼저 본 선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나는 나의 몸을 바치기로 그게 공산주의 혁명의 길이었습니다. 대학 서클을 활동을 시작했는데 물론 저는 그전에 뭐 기독교 그 민중신학을 좀 공부하긴 했지만 어쨌든 서클을 시작해서 거기서 맨 처음 들어가면 우선 시각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학년에 들어가면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게 역사 공부를 우선 합니다. 뭐 지금 해방전후사 인식이 뭐 그다음에 그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그 대륙의 붉은 별이니 에드가 스노우가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우선 읽습니다. 뭐 당시는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러 종이 나와 있는 아주 딱 한 종으로 나와 있었고
전혀 교과서에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대학 시절에 보게 됩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그 책에 의하면 미국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빙자해서 동포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등을 업고 들어와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의 그 대소 전진 기지를 위한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독재로 일관하다가 국민들의 취향에 외국으로 탈출한 독재자의 말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이승만하고 전혀 다른 이승만을 그 책에서 보게 됩니다. 그건 또 대한민국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책에서는 일제에 협력하던 친일파들이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기용해서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애국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일제 때 호의호식하던 이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공간에서도 호의호식하는 역사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박정희 대통령의 마사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굉장히 충격이죠.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일본 장교 이름까지 있는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충격에, 그리고 그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민중의 피로 공업화를 이루어서 소수의 재벌에게 그걸 갖다 바친 사람으로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자신의 불리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독재 나라로 만들었던, 그렇게 저는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10월 유신 당시에 이제 우리는 유신헌법에 대해 배웠는데 이렇게 국제적 환경 변화가 어려웠고 베트남이 무너지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뭔가 우리는 우리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친일파에다가 독재자에다가 그 다음에 공업화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을 고혈을 쥐어짜은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 극치로 나가는 그런 지도자라는 게 내가 대학에서 배운 박정희였습니다. 또 한국 경제사도 공부했는데 그때 보면 조선은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본주의 맹아를 갖고 있었지만 일제의 침략 때문에 결국 없어지고 식민지의 나라로, 식민지국으로, 그러니까 일제의 그 식민지적 침탈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정상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겪지 못했다. 지금 예를 들면 그 일제강점기라는 얘기는 다 아시지만 북한에서 쓰는 용어고, 강점기라는 쓰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를 나누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하면 지금 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신대 문제로 가 있는 온갖 그 좌파 출신들이 가 있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와 연속된 현재의 미제 강점기라는 그러니까 강점기 1, 강점기 2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 역사 논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도하는 지도 그룹은 그러니까 식민지에 종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우리가 교과서 문제를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그 금성출판사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현대사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미국 그 성조기가 꽂혀 있는 그 깃발을 놓고 밑에 제목이 이렇게 없습니다. 일장계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그게 우리 고등학생들 배우던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이 그 현대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 식민지에서 미제 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게 교과서에 버젓이 등장되는, 그러니까 역사 투쟁에서
그 친구도 좀 앞섰다는 얘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당시에 누가 대한민국의 협력자인가? 거기에도 금성출판도 거기 나옵니다. 그 스티커프 장군인가요? 거기에 쓴 내가 뒤에 인용해놨습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굉장히 우리말로 잘 쓴,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본관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집회와 결사는 본관의 허락을 듣고 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사무적이고 위압적인 투입니다.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만, 소련은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제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당시 유럽의 자본주의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맹국을 식민지에서, 당시 제국주의가 있어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벌이는 나라들을 자신의 동지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금을 댔습니다. 우리 공산주의 운동도 소련에서 공산주의 자금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제3세계 나라 식민지인데 그런 이해도 많고, 미국은 근데 제국주의를 처음 해봐서, 그러니까 조선을 몰랐고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러나 그것만 딱 쳐다보면 누가 해방군이고 누가 식민지의 억압군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 배웠는데 분단의 원흉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포스트 수정주의가 나오면서 수정주의를 부정했지만, 그건 주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밀문서 해제되지만, 그 전까지는 6.25 전쟁도 시빌 워라고 있거든요. 내전이다. 내전이 확대된 거지. 그게 무슨 계획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분단도 미국이 분단을 획책했다. 근데 참 그때 그 증거가 클라크 대령하고 두 명이 38선을 제안했다. 38선 제안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38선 제안한 건 나라를 나누려고 한 거지. 그리고 46년도에 5월 1일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지금 더 이상 어려우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45년 11월에 조선민주주의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화폐도 발행하고 토지도 이미 다 재분배하고, 권력을 이미 정부 기능을 행사한 거예요. 이미 11월에 45년도.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그보다 훨씬 늦게 정읍에서 발언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근거로 분단의 원흉은 이승만과 미국이다 라고 이제 제안했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자신의 식민지적, 그러니까 개념은 이제 신식민지 통치라고 합니다. 이제 식민지는 직접적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건 식민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3세계 민중들의 민족해방운동이 굉장히 열화처럼 일어나서, 독립운동이. 그래서 그 방식은, 직접 지배 방식은 어렵기 때문에 간접 지배 방식을 도입했다. 그것을 좌파 용어로는 신식민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신식민지주의는 직접 지배가 아니라 대리 권력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이라는 대리 권력을 내세워서, 그다음에 자신들의 미국 대사관이 걔네들의 통치기구고 총독부고, 그다음에 CIA가 예를 들면 한국의 모든 군권과 정보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그다음에 경제 공부했는데 차관도 결국은 우리의 경제를 자본주의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걔네들 남아도는 걸 가지고 기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걔들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했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한미 동맹을 미국이 억지로 만들어서 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배운 현대사입니다. 철학도 공부했어요. 뭐 철학을 뭐 변증법적 유물론과 뭐 계급투쟁론, 역사적 유물론 뭐 요즘 다 그 유물이 돼버린, 네?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지만 유물이 됐죠, 그죠? 요즘 뭐 변증법적 유물론, 뭐 역사적 유물론, 계급투쟁론 하면 아마, 그러나 내가 맨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세상에 뭐 이런 우리 세상을 밝혀주는 새로운 철학이 있을까 해서 하늘에 큰 빛을 봤어요. 난 예술을 본 것보다 훨씬 나는 당시에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류의 그 철학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이었고 결국은 유물론이 우리 세상에 과학적 발전 법칙을 밝혀줬다고 이야기하면서 야, 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본 거로 느꼈어. 나 이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기본 법칙도 있죠. 뭐 양질 전화의 법칙. 맨 처음에 오면 이제 이것도 가르칩니다. 야, 그 물이 말이야. 처음에 온도가 붙어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러나 그때까지는 물이 온도가 척 오를 땐 전혀 그러다가 일정 100도가 탁 이러면 수증기를 내고 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결국 어떤 그런 그 양적인 변화가 진행되다가 폭발적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뭐냐? 혁명이다. 그러니까 혁명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그건 폭발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근본 체제를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꼭 폭력혁명이 폭력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폭력이. 수단이 아니고 폭력은 성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의 지배로부터 그 새로운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작년도 그렇고 공산주의자들 그 좌파들 집회에 가면 폭력 사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철학적 베이스가 있습니다. 왜 폭력은 결국 우리 아름다운 미래를 가기 위한, 그러니까 양적에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아주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치는 그런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걔들 폭력 사용과 전혀 나쁘지 않아요. 부정의 법칙. 그래서 부정의 법칙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반합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부정하고 그다음 그 자체를 또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발전한다. 물론 해겔의 변증법을 이용한 거지만 부정의 법칙. 그러나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다시 혁명이 왜? 현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합을 위한 과정이다. 필연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현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부정의 법칙. 이런 철학적인 소신과 관념이 딱 박히니까 내가 저항하는 거 어때요? 나의 생명을 바꿔도 좋을, 목숨을 바꿔도 좋을 그런 신념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숭상하는 거예요. 폭력만이 결국은.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재작년인가요? 그 통합민주당 아니 그 통진당 해산 때 헌법재판소 판결문이면 그 얘기 나옵니다. 폭력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민항쟁이라는 개념은 나도 그때 배운 건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전국이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민중항쟁을 벌여서 그래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무기를 획득해서 광교 때 보면 무기를 획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40여 개 일시에 털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시 이제 지도부 때 북한에서 지령이 95년도를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로 해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이제 우리 조통그룹 내부에서 무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도시 폭력 혁명을 벌이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좀 그랬을 거라지만 무기를 어떻게 획득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선동하고 그 선동을 통해서 무기를 어떻게 획득해서 결국 이 폭력 혁명을 발전시켜서 그 와중에 물론 사상자도 나오겠지만 그걸 통해서 직접 정치 권리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 철학의 베이스가 두고 있는 거예요. 철학에. 이런 철학에. 부정의 법칙. 그 다음에 뭐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 이게 다 어쨌든 그 폭력혁명과 전부 다 관련 있는 주체사상도 배웠습니다. 당시
주체 사상의 대하여라는 쓰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위수 김동이란 말이 그때 나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놓고 위대한 수령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학년 애들이 들으면 놀랄까봐. 예? 1, 2학년 애들 어떻게 위대한 수령 이러면은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수 위대한 수령은 주인말로 김일성 동지. 그다음에 친지 왜냐하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위수 김동이에요. 응? 친지. 이렇게 그 주체사상의 대화라는 논문을 김정일 동지가 썼다는 논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요즘도 뭐 외울 수 있어요. 인류 역사는 자주성, 창조, 의성,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역사 발전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은 나중에 나오지만 자주적 그 혁명 주체 사상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근데 막스주의는 약간 좀 그러니까 기계론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유물론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토대와 상부 구조, 토대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를 토대라 그러고, 그다음에 상부 구조는 이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 권력 구조나 이념 체계, 가치 체계를 상부 구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토대의 변화들이 생산력은 발전하는데 생산 관계는 옛날 착취 구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하면 결국 폭력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주의로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원시공산 세계부터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그 봉건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야, 그걸 보니까 정말로 역시 그러면 사회주의는 필연이다고 난 나중에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러면 그런 이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는 그러면 피지배 계급이 뭐 올 때 폭력 혁명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책임만 그렇게 나오죠. 자본가들이 이끄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나중에 안 거지만 어쨌든 그때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필연성으로 넘어간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래서 토대의 변화가 결국은 인간의 의식도 나중에 역할을 하지만 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상부 구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토대는 이제 경제적인 관계,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런 것인데, 그래서 뭔가 그런 어쨌든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뭔가 좀 거기에서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주체 사상을 뻥 보는 순간, 야, 이건 또 정말 새로운 복음이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뭔가 하늘로부터 큰 복음이 내려왔다, 이거. 야, 그동안 막스 레닌주의에는 뭔가 좀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좀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주체 사상에 대하여 주체 사상 공부하니까 거기에는 야, 인간이 얼마나 자주적이고 사회 역사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이다 말이야. 근데 뒤에가 약간 걸리더라고. 인민 대중의 이익은 수령이 가장 이상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인민 대중을 옹호하는 입장, 곧 수령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약간 걸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혁명에서 지도자 역할 정도는 난 이해했는데 그 관악 자주파애들은 이건 빼더라고. 관악 자주파애들. 걔들은 역시 좀 똑똑해요. 애들이 서울대 애들이니까 중심이니까. 얘들은 나랑 토론했는데 우리는 수령론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예를 들면 이 사상은 인정한다. 나중에 제가 황장엽 씨랑 한 4년 정도 같이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는 황장엽 씨는 인간중심 철학을 만들었고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걸 보면서 이데올로그를 동원해서 통치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체사상의 대하여라는 논문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만든 건데 어쨌든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야, 뭔가 인간의 역할들을 뭔가 그래서 그 주체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막스 레닌주의는 과거의 세상을 반영했지만 현재의 시대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철학의 운명, 철학의 사명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 철학의 사명이란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생성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들을 해명해 줘야 되는데 막스 레닌주의는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력과 생산 관계 뭐 그것과 예를 들면 상부 이것만 설명했지. 그러나 인간의 운명의 문제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주체체장 이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 신자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멘.
정말 새로운 난 그걸 봤. 그래서 정말 외웠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혁명론을 공부했는데 이 혁명론은 주로 한 3학년쯤 되면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 사상도 그러니까 혁명론 거의 끝날 때쯤 왜냐하면 북한 거 왜냐하면 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1학년은 1학년에 맞게끔 교육시키고 2학년은 2학년에 맞게끔 3학년쯤 들어가면 혁명론을 하죠. 그리고 혁명론 한 애들은 주로 이제 집회에 나가면 미리 비밀리에 뭐 요즘 뭐 안 보겠지만 이제 새칭 이제 가투라 그러는데 그 거리를 장악하고 이제 기습적인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때는 화염병을 우리는 꽃병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미리 웃지 마요. 우리는 화염병을 그 경찰을 이거는 그 압제 독재 경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휘발유 넣고 불 붙여가지고 터트리면 그 아마 경찰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불 붙여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 터지면 확 터지잖아. 그 어쨌든 그걸 이제 만들어서 이 경찰하고 대치 전선이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뒤에 따라오는 일반 학생들의 대우를 그러니까 투쟁 대우를 지켜줄 수 있거든. 그런 이제 앞에 그러니까 전위조라 그러는데 그걸 미리 다 기획을 다 해요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87년도 이제 예를 들면 명동 같은 경우도 다들 뭐 자연 발생적으로 웃기지 마세요. 공사주의자들은 절대로 자연 발생 믿지 않아요. 철저히 그러니까 그것 때도 각 대학별로 어디에 집결하라. 그리고 선을 그려줘요 지도부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집결해서 몇 시에 동이라는 게 지금도 이게 옛날 용어인데 이제 그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 주동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동이라 그래서 동이 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뭐 유리창 깨고 나타나는 요즘은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핸드마이크 들고 쌩 사이로 올리면서 뭐 학우들이야 이러면 이제 그 주변에 3, 4, 5 이게 모여있던 애들이 모이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 그 와중에 경찰도 좀 정보가 좀 있어요. 그 당시 경찰이 굉장히 꽤 열심히 정보를.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 모이는 이제 모든 가두 투쟁을 나갈 때 가보면 그 시간대쯤 되면 쓸데없이 애들이 어슬렁어슬렁 많이 거려요. 그리고 경찰도 쓸데없이 어슬렁어슬렁 그리고 서로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딱 때 되면 이제 동이 뜨고 그러면 그 동이 뜨는 사이에 그 사이에 뱅가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걔들이 이제 시위대의 앞줄을 형성해서 그래서 걔들이 벽돌을 깨서 벽돌도 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염병을 가지고 경찰하고 투석전을 벌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선이 형성되면 그러면 이제 자연히 비무장한 일반 대중들이 뒤에 이제 해서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로 진출하라를 사진을 미리 다 제가 주로 했던 이제 지하 투쟁 지도부였던 그래서 항상 현재 사전 답사를 미리 다 해요. 해서 거기서 지도를 다 그려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선을 통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 발생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날 나갈 투쟁 구호도 이런 것도 다 미리 정해서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혁명의 롱을 공부했는데 대남 혁명 방송인 국외 소리 방송 당시 이제 단파 라디오에서 했어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5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단파 라디오를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타이프 잘 치는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5개 조로 해서 타이프로 국외 소리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쳐서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보면 뭐 혁명론 강좌, 사상 강좌, 그 다음에 시사 해설, 그 다음에 투쟁 뭐 예를 들면 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듣고 그걸 타이핑해서 이제 좀 이제 학생운동 내에서 계급이 높으면 타이프 원본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계급이 낮으면 그걸 복사해서 애들을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맨 이제 2학년이나 뭐 이렇게 저 하부로 내려가면 안 보여요, 이게. 복사해서 복사를 10번씩 넘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활자체가 잘 보이는 걸 들고 있으면 그건 이 지도부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 걸 들고 있으면 그건 이제 말단.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글자를 추론하는 거죠. 글자 몇 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도대체 뭘까? 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좀 내가 아직도 훈련을 잘하는데 그게 당시 그때 그래서
그 전부 북한에서 한 방송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대한민국 미제국지 식민지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군사 전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이게 지금 그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론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 애들이 갖고 나왔던 논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혁명론은 그 구체적인 전략적 시기가 바뀌기 전에는 혁명이 달성하기 전에 혁명론은 안 바뀌어요. 전술적인 예를 들면 그 시기는 바뀌지만 전략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미 1985년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번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북한은 1970년대에 정식화 시킨 거예요. 그 노동당 대회에서 정식화 시킨 거를 우리는 이제 그때 80년도에 85년도에 이거를 이제 알게 됐죠. 나중에 어떤 해프닝도 있었냐면 맨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 도식 혁명론을 보면은 사회평가가 나와요. 사회평가.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막스 레닌주의 쓴 사회 구성체론이라고 이제 주체 사상인 그것을 사회 성격론으로 해요. 이제 거기에서 그 권력의 성격을 훨씬 더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토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인가 봉건 사회인가는 토대가 생산 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러나 그 북한의 주체 사상과 거기에 들은 민족해방 인민혁명론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권력이 누구 손에 있나를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회 성격론은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맨 처음에 70년대 우리가 이제 초장기에 입수한 것들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운동권도 알지만 NL과 PD가 있잖아요. NL이란 아까 이야기한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론 그러니까 민족해방 내셔널 리버레이션 그래 NL이에요. PD는 이제 그 피플즈 좀 왜냐하면 주사파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할 황성준 같은 그 PD파하고 서로 다른 게 영어를 잘하면 PD파고 영어를 못하면 나 같은 주사파예요. 꼴통 주사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메리카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용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고. 근데 이제 그전 PD 애들은 전부 그 외국어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뭐 주로 영어를 많이 그래서 딱 그 지금도 근데 운동권 내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PD에서 뭐라냐면 야 이 새끼야 지금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무슨 아직 반봉건 사회냐 봉건 사회란 말이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우겼어요. 지주 서작 관계 아직도 있다. 근데 무슨 지주 서작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에서 밀리니까 북한에서 85년도에 특별 방송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가 아니고 식민지 반자본주의.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기형적으로 발전했다 해서 이제 반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도 싹 이제 반자본 사회다. 우리도 자본주의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뭔가 봉변을. 당시 북한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나를 밝혀주는데 제가 나중에 그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 그 누구예요? 그때 우리 학생 운동권 대표들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잡힌 그 김 누구 있었잖아요. 그 뭐 그때 지금 우상호도 만났고 그 이인영이도 만났고 했던 그 간첩이 있어요. 그 간첩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운동권들을 만나니까 우선 북한이라고 간첩으로 밝혔는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그 다음에 오히려 부탁하더래요. 그 책자 좀 나온 거 없냐. 이런 혁명론. 당시에 이제 91년도인가요? 그 주체의 혁명 운동론이에요. 주변론, 주체의 혁명 운동론이라 해가지고 책자를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입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도 갖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간첩에 그걸 부탁했다고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식민지 반자본주의. 그러면 식민지 반자본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식민지 사회란 뭐예요? 식민지를 극복해야 되죠. 그게 민족모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식민지를 반대하는 투쟁이 최우선이에요. 그럼 식민지 주체가 누구예요? 미국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는 그 자본가가 계급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럼 계급적 지배를 철폐하는 것 두 개가 그러니까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계급이란 그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 민족 모순이란 미국과 한국 민중 간의 모순. 이 두 가지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 미국 덕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3대 투쟁 과제가 나와요. 자주민주통일이라고. 그전에 이인영이가 국회의원 되고 초장기 우리 시대의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이제 여기서 그전에 우리가 주체 사상을 수입하기 전에 한 번도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운동권에 나온 적이 없어요. 북한의 용어를 갖고 오면서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게 3대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자주, 말은 좋지만 이제 반미 자주화 투쟁, 반미 투쟁, 반파쇼 민주화 투쟁. 이거는 뭐냐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할지, 그다음에 그 국정원들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쇼 포갑기구 해체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지금 국정원 그 해체해서 결국 국정원 무력화됐잖아요.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철폐하는 시도를 계속 있었고, 국가보안법 독소제한 뺀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지금 국가보안 거의 많이 무력화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공산주의자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정원 같은 기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의 그 공안 그 경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요. 그리고 걔들 경찰 그 우수한 경찰들 다 그 좌천시켰어요. 그게 반파쇼 민주화 투쟁, 혁명의 나름대로 조건을 구성한 투쟁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연방제 통일 투쟁, 그다음에 북한 바로.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 아마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88년도, 89년도에 각 대학별로 쫙 벌였어요. 북한 바로. 그게 뭐냐면 연북의식, 그러니까 북한과 뭔가 연대하는 의식을 고취하는 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누구예요? 그 북한 갔다 온 신 무슨 여자 그 또라이. 근데 걔가 나는 북한에 대해서 뭐 진술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러면서 뭐 거기에 뭐 북한에 뭔가 뭐 의료 시설이 어떻고 뭐 일반 가서 뭐 그냥 무료로 애들 다 하고, 그게 어쨌든 연북의식 고취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투쟁의 일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입장에 딱 보면 그건 통일 투쟁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반미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악의 근원이 반미다. 나중에 내가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때는 난 뭐 이렇게 이론 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침략을 하면 90일간 그 주한미군과 그 현재 그 대한민국 군이 저항하면 90일 이내에 북한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토에서 약 60만 그 육상군과 해군과 그 다음에 2,000척의 그러니까 2,000대의 비행기, 그러니까 전술항공기, 그 다음에 200여 척의 항모 및 전단이 들어와서 북한으로 진격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한미 그러니까 작전 계획 5027에 보면, 물론 그거에 좀 더 발전시킨 개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전쟁을 벌이는 순간 세계 최강 군대와 또 대한민국 군과 최강의 적을 맞이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북한 지도자 입장이라도 결국은 이 혁명을 완성시키려면 어때요? 한미동맹 와해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미국이 뭔가 잘못한 거 끄집어 침소봉대하잖아요. 뭐 미국에도 미국 병사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사고 친 애들 어디나 없어요. 그러나 유독 그 다음에 미선희 여순이 같은 경우도 모든 그걸 뭐 예를 들면 미선희 여순이 죽인 살인마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 MB 때 광우병 때 그 이렇게 뭐입니까 뭐 뇌송송 어쩌고저쩌고 말 붙여서, 나도 옛날에 뭐 그런 말 만들어내긴 했지만 참 말도 잘 만들더라고. 뇌송송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구성하냐면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물러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무현 때 그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그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동두천에 있는 그 미군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 입장은 굉장히 이 자존심 상해 있더라고. 인질로 잡혀 있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려면 진출로에 미군 부대를 배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토처럼 자동 개입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를 배치해놔서 전쟁하지 않고는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쨌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할 수 없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훌륭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빼라 해가지고 평택으로 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 개입, 이제 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판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공짜였더라고. 한 1,5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날라오는 그 자산 가치가. 우리가 한미연합사가 150조 되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게, 재단이 죄송하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 군대가 갖고 있는 게 한 150조 되고, 1,500조 정도를 무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이 진격화도 돼 있는데, 나중에 이 개념에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흐트러 놔가지고 이제 이거 다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해봐야 될 텐데, 그 아마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투쟁을 반미에 집중시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북한 입장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주한미군을 떠나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한을 적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론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걸 이관시키고, 그래서 알기에는 지금 그전에 요즘 좀 나아졌습니다만, 옛날에 북한이 그 연평도 포격전 이후로 좀 우리 젊은이들 많이 좋아했지만, 그전에 보면 북한보다 미국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그 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혁명가 동지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중화된 거예요. 그 의식이, 반미 의식이. 그게 그러면 그거. 근데 저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루씩 해도 되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 북한의 전략 전술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일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쟁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폭력적이 한다는 게 전면항쟁을 벌이는. 그래서 그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상황들을 설명해 보면, 뭐 예를 들면 봅시다. 호원철폐 독재 타도에서 6월 때도 물론 이제 그 4.13 호원 조치가 있었어요. 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 안 가겠다, 간선제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를 비롯해서 내가 그때 연세대학교 지도부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애들을 시켜서 이제 애들은 우리 서클 이제 회원들을 시켜서 단신 농성을 벌였어요. 단신 농성을 벌이면서, 근데 그것도 그 단신 농성 벌이려면 비장하게 보이려면 이제 흰 저고리와 이런 걸 입고, 그리고 애들이 잘 봐야 돼. 우리만 굶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도서관 광장 앞에서 처음에 한 40명 정도를 단식 농성을 시켰다고. 이제 그래서 한 며칠, 한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한 3, 4일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얘들이 집회하면서 아마 전두환 대통령 화형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애들 단식 시켜놓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밤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 그 단식 농성 하고 있는 곳에서 밤에는 이제 학생회관 들어가 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화이바를 쓴 전투경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걸린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평화롭게 단식 농성하고 있는 청년들 이들이 잡아갔다. 그날 연세대학교가 7,000명이 집회에 나왔더라고요. 7,000명. 그럼 나는 이제 걔들은 또 잡혀가면 저것끼리 뭐 있을 때도 계속 굶기로 했나 봐요. 근데 나는 이제 모르고, 그리고 그 지도부는 자기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뭐랬냐면, 당신 거기 왜 있었냐. 왜냐면 나는 뭐 흰옷도 안 입고 있었으니까. 애들이 밥 굶는다 하길래 불쌍해서 내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형사가 내가 전문가 아닌 모양이야. 아우, 당신은 참 억울하군요. 정말 억울하다. 난 애들이 밥 굶어서 정말 불쌍해서 내가 이따가 잤는데 당신 나 깨워보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는 조사할 게 없다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딱 내려가서 보니까 식당으로 안내하더라고. 새벽에 이제 그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한참 밥 먹고 있었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후에 조사받고 내려오는 거야. 흰옷 입은 애들이. 그동안 전부 나를 쳐다보고. 왜냐면 내가 지도 본 건 걔들은 알거든. 왜냐면 내가 걔들 단식 먹고 시켰으니까. 근데 저거는 굶고 있는데 내가 뭐 밥 퍼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전날 별로 밥도 잘 못 먹었으니까 뭐. 그날 8,000명. 그러면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한열이가 죽은 거예요. 이한열이가. 그러니까 철탄 맞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6월 해칭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난 그래 다 나왔어요 그때. 워낙 그 거의 뭐 연세대학교 나고 뭐 7, 8천 명이 동원된 게 처음이었거든. 그 투쟁을 내가 기억했지만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전부 방면시켜 주더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한번 이제 불이 붙으니까 투쟁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애들은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학내 집회에 데리고 나가요. 1학년쯤 되면 학내 집회. 그리고 이제 그 몇 번 나가다 보면 그런 맨 뒤에서 이제 있다가 손 붙잡고 있다가 그래 막 철단 쏘면 막 도망가는 거 이런 거 몇 번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점점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요즘 한 5, 6개월 지나면 이제 가출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배랑 딸려가 선배 손 붙잡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리 투쟁을. 그리고 거기도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도 좀 자꾸 하다 보면 대담해져요 사람은. 그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화염병을 들고 이제 학내에서 버티는 걸 하게 하고 이런 관계를 거치면 결국 폭력혁명자가 돼요.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참 굉장히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폭력혁명가를 만드는 굉장히 합리적 방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선 집회부터 나갔다가 처음엔 구호만 하게 했다가 뭐 계속 한 단계씩 높여나가는. 어쨌든 근데 이제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그때 그런 활동들을 벌이면서 호원철폐 독재 타도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내부의 논쟁은 그러면 이 6월 투쟁을 통해서 만약에 새롭게 정부를 구성한다면 이 정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정부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NLPDR 혁명을 통해서 들어선 정부 그러니까 북한과 그 연북 의식을 갖고 있는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농동맹의 그 주력군의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부. 이걸 이제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그랬는데 그 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민주연립정부라 불렀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우익은 죽었는가를 다시 생각한다 해서 양동환 선생이 민주연립정부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했길래 내가 그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이 정부는 민주연립정부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를 우리는 상정하고 이 민주연립정부와 우리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내세우는 그런 이제 정수분자는 들어간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민주 애국 인사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런 인사들을 이제 연합을 구성한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공산주의자 공간을 확보하고 결국은 나중에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제 자주적 민주정부 간다. 그리고 최종적 목표는 결국 북한하고 연방제를 통해서 폭력혁명 혹은 또 뭐 이렇게 우수하면 평화적 방법,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한다라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다. 그러니까 자주적 민주정부 아니고 민주연립정부다. 다음에 들어서는 건. 그래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이 투쟁을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그래서 민주연립정부 구성까지 끌고 간다. 우리 목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구성 뭐 이렇게 이야기는 우리가 그 당시에 나오는 건 호원철폐 독재자뿐만 아니라 군부 독재 지원하는 미국 놈들 뭐라는지 알아가 꼭 왜냐하면 미국 놈이 모든 걸 근원이니까 이 구호에도 전부 당시 문건을 보면 다 이게 나와요. 거기에도 이런 전략적인 그 고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정부를 구성하자. 민주정부란 그러니까 우리의 공산주의와 연립하는 정부, 민주연립정부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6월 투쟁에 우리 그 내부 문건 다 나와 있는 얘기들. 그래서 87 6월 투쟁은 그것이 확장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연대에서 출발한 그 활동이 각 대학별로 그러니까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나중에 저 공부해 보니까
그 국민소득이 한 5천에서 7천 불 사이에 그 민주주의 고도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고도화는 국민소득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게 맞는 정치 체제를 요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당시 우리 87년이 아마 그 단계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민소득이.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그 각 대학별로 버리고 그래서 오전에는 각 대학별로 그다음에 오후에는 명동성당으로 결국 그것이 6월 항쟁의 밑거름이었죠.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자연 발생이 아니라 당시의 반미청년회 학생운동의 언더 지도부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대 투쟁 지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동성당에는 그러니까 선발대를 보내서 거기에 농성하게 하고 요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 계획된 투쟁이었다는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어느 날 나중에 꿈이라는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연세대 이제 제가 총학생회 지도 담당 중앙이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뭐 서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대회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대회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의 비밀 회합인데 그걸 통해서 그 전년도의 활동을 평가하고 투쟁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투쟁 활동을 기획하고 지도부를 뽑아요. 저도 이제 뭐 운이 좋게 어쨌든 그 서클 연합회에서 시작해서 서클 연합 대표로 갔다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언더 지도부 회합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4인 중앙위원회 저도 이제 내부에 투표해서 뽑혀요. 뭐 공산주의자들도 내부에 민주적이에요. 그런 거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위원이 돼서 그 연세대학교에 제가 이제 총학생 지도합니다. 중앙위원 4명인데 한 명은 이제 전체 대표 이제 1위. 내가 2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총학생회 지도 담당으로 당시 이제 제가 총학생회 기획부 차장이에요. 그 직책은 기획부에. 그러나 밤에는 내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총학생회 지도부를 다 모아놓고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투쟁 방향은 뭐다. 투쟁 지침을 내리고 그다음에 투쟁 계획을 내리고 구호를 내려요. 그다음에 각 부서의 활동을 보고받아요. 제가. 보고받고 그 문건으로. 그걸 가지고 중앙위원회에 가서 다시 4인 중앙위원회 그 내부에 토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총학생 지도 담당이었고 당시 총학생장이 그 지금 그 연세대 우상호 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있을 때는 그 감옥에 좀 가 있었기 때문에 김병규라고 부총학생회도 대행하고 있었고 나중에 또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리고 이제 투쟁 담당 중앙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투나 뭐 그 각 대학 간 연대 투쟁을 지휘하는 그다음에 선전 담당 그러니까 뭐 선전물들 비밀 그 문건들을 내리는 그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임기를 1년 마치고 나왔는데 누가 보좌에서 갔더만은 당신의 투쟁 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에서 활동해라. 가보니까 이제 그게 조통 그룹이었어요. 자신을 꼼이라고 이름을 바뀐 친구가 그러니까 꼼이 이제 공산주의자를 약칭적인 것처럼 바뀐 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지켜봤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더 큰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그 전대협으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대협 밑에 들어가서 결국 뒤집어서 결국 제가 이제 그 연대사국장이 됐죠. 그러니까 연사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통일전선 사업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통일전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만났던 사람들이 김근태, 이부영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YSDJ를 이제 주로 만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꽤 출세했죠. 공산주의자로서는. 그리고 당시 이제 뭐 노동, 농민, 도시빈민 이런 걸 총괄하는 제 밑에 서청년, 이제 서청년이 전대협을 대신했는데 서청년 연사국 직원이 한 20명 넘었으니까 어쨌든 그 활동들을 벌이면서 그때 우리가 벌인 게 그거예요. 그 임수경 방북 사건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임수경을 우리가 통일운동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뭔가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내부에서 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센세이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충격을 준 충격파 요법으로. 그래서 당국에, 그러니까 그 경찰 당국이나 정보 당국에 노출되지 않은, 그리고 해외 여행이 가능한, 노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운동의 핵심 세력이 아닌, 왜냐면 나중에 잡혀도 별로 볼 게 없는. 그래서 이제 뽑은 게 이거 용인 외대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정책실장을 통해서, 정책위원장을 통해서 선발하러 갔는데 뽑은 게 이제 임수경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행동지 보내서 보냈는데, 어쨌든 뭐 밖에 전전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신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해필이면 이 애들이 학내 농성을 벌여가지고 시험을 봤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같으면 막았어요. 그래서 그 들어갔으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마 아직도 공산주의 하고 있었을 텐데, 기독교 내에서. 어쨌거나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어쨌든 호구지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게 이제 학원인데, 강사 배운 게 도둑질을 하고. 근데 그때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책에서 배운 거는 대한민국 굉장히 불행해서,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통해서 처절을 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야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뭔가 미래도 기획하고 있고.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처음 어쨌든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서 학원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을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사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 꿈을 세우고 저축도 해가면서.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민중들은 이 자신들이 계급적 처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혁명가들이 이들을 그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잘 선전선동하면 이들이 혁명에 주력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뭔가 행복하게 사니까 이거 굉장히 돌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좀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책에서 보던 사회주의가 아니라 실질 사회주의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인권 탄압과 그 권력에 의한 그 잔인한 살육과 독재가 난무했던, 책에서 봤던 사회주의와는 전혀 딴판된 모습이. 그리고 소련이 무너졌고. 그래도 버텼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아마 이 막수주의를 기계적으로 응용한 결과 뭔가 인간 중심으로 못 가서 쟤들은 이 주체 사상을 못 배워서 아마 쟤들은 그랬을 거다. 그래서 아직 북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체의 나라인 북한은 뭔가 그런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을 훨씬 우선시했기 때문에 뭔가 그것 좀 다를 거다라고 버텼는데 그것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점차적으로 탈북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증언들이 나고. 그래서 그때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요즘도 그 옛날 임수경이가 그 이야기 했죠. 그 탈북자를 그 조국을 배신한 놈이를. 그게 어떤 인식이냐면 당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게 뭐냐면 그 뭔가 사회주의 조국을 배신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왔을 거다. 저 녀석들은.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서 안 좋은 말로 자신의 그걸 정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다고 난 믿었어요. 결정타는 황장엽 씨였어요. 황장엽 씨가 우리도 알고 있었거든. 주체사상의 창시란. 근데 황장엽 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월간조선에 지금도 있었는데 어디 지방 갔다 올라오면서 그 황장엽 씨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그 내가 아마 한 4시간 내내 꼼짝도 안 하고 그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요. 곰곰이 여기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기근 참상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내가 틀렸다. 더 이상. 그리고 거기에 그 3대 세습 황장엽 씨 입으로 나오면서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정말 헤맸어요. 동양 철학도 갔다가 뭐. 그래서 한 3년간 그때 마침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 국립 그 중앙도서관에 거기 한 3년을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람차 나와서 오후 이제 도서관 끝날 때까지 역사, 철학 뭐 이거 다 다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뒤져봤어요. 그때 철학사를 다시 공부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저 나쁜 놈의 이야기했던 그 자본주의 지태인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뭐냐?
근데 난 그때의 버크의 보수주의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버크는 인간 한계에 주목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우리 수많은 인류의 노력과 어떤 실천의 결과물로서 오늘날 도덕이니, 그다음에 법이니, 심지어 습속까지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것인가, 예의 범절 속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버크가 사회는 계약입니다. 산 사람과 지금 그다음에 살아온 사람과 과거의 사람들과 살아갈 사람의 계약이다 라는 말에, 그리고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마라. 그러나 변화하려면 그것이 실질적인 바람직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따져보고 하자. 자칫 잘못하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이, 자칫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 하다가 초가상관 다 태우고 비가 오고 눈 몰아치면 피할 것도 없게 된다 라는 구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깨달았다, 법칙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만이다. 그리고 이 사회를 내가 함부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이다. 그 인간 또한 개조될 수 있다는 게 오만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계에 대한 그 자각이 결국은 결정타가 내가 잘못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아까 대한민국 사도 다시 공부했어요. 마침 소련 무너지고 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포스트 수정주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걔들이 비판받고 있었잖아요. 그 수정주의자들, 미국의 누구입니까? 브루스 커밍스 같은 뭐 애들이 뭐 시빌화라고 개겼다가 나중에 뭐 소련의 예를 들면 비밀 지시 문건이 발견되고 뭐 하면서 사전 계획한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그리고 하나 깨달았어요. 이승만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승만 연구란 연세대학교 나온 책을 한 번은 보고는 그거를 한 700페이지 되는데 그거를 한 이틀에 걸쳐서 읽고는 굉장히 감동했더만, 나보다 먼저 이제 그 유광호 박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승만 책을 한 15권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름간 봤는데 그걸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조국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데 저런 지도자를 준비해 줬구나. 그리고 그때 이미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1921년도인가요? 그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거기에서 이미 공산주의가 필멸할 거라고. 당시 모든 지식계가 공산주의 환호 일색이었던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당시의 동양의 조그만 사람은 그것에 그걸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왔더라고요. 난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조국에 돌아가기를 바랬던 그 늙은 노인이 새 신발을 꼭 갖다 놓고 그 태평양 너머를 쳐다보면서 어쨌든 그 조국을 그러면서 쓸쓸히 죽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봤어요. 박정희도 다시 보고. 대한민국은 정말 성공한 나라더라고요. 내가 본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부익부 빈빈이 아니에요. 오히려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중산층이 된 사례는 허다해요. 내 바로 옆에도 있어요. 내 그 여동생 남편 그 가족들. 그 정말로 배운 게 없어서 고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노동자 생활에서 지금 교회 장로하면서 집 한 세 채쯤 되고 잘 살아요. 정말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런 성공 사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유광호 박사의 논문도 아마 그 논문이죠. 야, 그러니까 부익부 빈빈이 아니더라고. 훨씬 더 자기 꿈을 이룬, 그리고 제3세계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고. 그러니까 기적처럼 일어난 나라. 난 그래서 박정희를 다시 봤어.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쟁 중입니다. 저희들이 뿌렸던 씨가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교과서 아마 내용이 나오면 아마 벌떼처럼 달려서 난리가 날 거예요. 당시에
대학가를 20년 이상 우리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들이 그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가 있습니다. 85년도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어요. 너무 노동운동만 보내지 말고 머리 좋은 애들은 그 변호사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고시도 공부시켜서 공무원도 보내고 내가 옛날에 한번 깜짝 놀란 게 이명박 정부 때 내가 공부시켰던 공사님 공부시켰던 애가 그러니까 행시 합격해서 청와대 와 있더라고. 행정자치부 출신으로. 내가 뭐 아는 체는 안 했지만 그리고 걔가 뭐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옛날 내가 공산당 공부를 시켰던 애거든. 연대 법대 출신인데. 그다음에 그때 지금 그 전북의 왜 국회의원 안의영이도 이번에 또 국회의원 달았더라고요. 연대 법대 학생회장 했던 친구인데. 걔도 뭐 우리 주체 사상이 그러니까 그 언더 멤버였고. 어쨌든 지금 그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이념의 투쟁은 결국은 절대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공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람과 저주받을 나라, 아까 제가 봤던 친일파의 나라, 자본가가 계급적 지배하고 있는 착취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타협점이 없어요. 정책이 다르면 연대할 수 있지만 철학과 이념이 다른 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결국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이 위대한 나라가 헬조선으로 조롱당해서는 안 돼요. 왜 헬조선이에요? 우리 반만 역사에서 가장 잘 살게 된 나라고 중국에 가장 떳떳하게 이야기했던 나라가 5천 년 만에 처음 왔는데 이걸 만들어둔 우리 선배들이 조롱당하고 이 대한민국이 헬로 지옥으로 조롱당해서 안 돼요. 문제는 자신감이고 또 가치관이고 도덕적 정당성의 확보예요. 그리고 그건 이념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우리 우파는 그쪽에 게을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좌파의 그 수십 년을 내려온 그 혁명적 전략 전술에 무지했고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대중을 전체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우선 폭로가 가장 중요해요. 이 그들의 실상들이. 그들이 왜 저러는가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저도 이 작업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러나 우리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확실한 한 명이 100명의 대중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좌파가 수십 년간 그 작업을 해서 오늘날 저렇게 왔어요. 저는 자유경제는 이 소수애들이 결국 그런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만약에 젊은 할 수 있다면 하는 제 나름대로 고언이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행사 전에도 가끔 이제 뵐 때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정이고 또 자기 반성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서두에서 이제 우리 현진호 원장님께서 요조에는 좌파 이념이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거나 진보적이거나 학생들한테 그렇지 않지요라고 하셨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현재 대학에서도 좌익적 사상을 가진 자만이 상당히 멋있다. 혹은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깨인 학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보수적이거나 뭔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학생들한테는 쟤는 아버지가 잘 사는구나 아니면 뭐 쟤는 강남 사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딱 스테레오타이핑이 돼 있어서 여전히 그 대학 사회에 상당히 그 작용하는 뭐 강하다 생각되고 특히 우리 그 이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80년대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대학 입학했던 2008년도가 이제 광우병 파동난 그 해였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시킨 거는 이미 학교에 있는 중고교의 정교조를 비롯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념 지향형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한국 경제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뭐 김용석 교수라든지 고려대 강만일 교수가 얘기한 자본주의 맹아론을 근데 요새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렇게는 말 안 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써놓고
그리고 또 뒤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뭐 양질 전화, 부정의 부정 이런 말씀 이제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 말은 안 쓰는데 내용은 또 그 내용이고 주체 사상은 인간 중심 뭐 김정일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걸 싹 바꿔서 사람 중심,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가자 이러면 애들 또 휴머니즘에 빠져서 그리고 또 혁명론을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또 부드럽게 바꿔서 우리는 독재 정권을 저항하는 우리의 저항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이다.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을 하는데 그런 걸로 보면 어찌 보면 80년대 우리 이동호 선생님 때는 차라리 좌파들이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대학생들이 본인한테 너 왜 이렇게 좌파적이냐 진보적이냐 그러면 난 좌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뭘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니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박근혜 정부를 두고 민주적인 선출된 정부인데도 입에 그냥 달고 다니는 표현이 저 박근혜 독재 파쇼다. 근데 사실 파쇼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 정치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또 그 아이들이 과연 정말 파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마 이동호 선생님 세대 때 그 말씀하신 20년 동안 장악했던 게 그 노선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서 지금의 총학생회 멤버뿐만 아니고 서클은 이제 동아리로 바뀌었고 또 단체 이제 가투는 없어진 대신 학내 집회로 바뀌어서 여전히 그 세력들이 학내에서 우리 젊은 층들을 똑같이 좌경 세력으로 또 이동호 선생님이 좀 겪으셨던 어떤 그 돌아가는 길 굳이 사실 돌아갈 필요 없는데 돌아가는 인생의 낭비를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동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주신 진짜 인생 고백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 없다.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라는 올바른 가치를 찾아서 20대랑 30대가 사실은 가장 인생에서 제일 자신의 미래 그릴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인데 낭비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방송과 오늘 행사 내용이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지금 제가 이제 학부 1, 2학년들 만나봐도 저를 만나면 대단히 신기하게 여겨요. 아니 저분은 뭐 집이 그렇게 잘 사는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렇게 뭐 부르주아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좌익 노선을 싫어하나. 근데 사실 반면에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 또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참 착한 학생들인데 왜 아직 저기에 저렇게 매력을 느끼나 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그거는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나 아니면 보수주의적 가치를 전파할 때 그걸 좀 뭐라 그럴까 요즘 세대에 맞게 좀 부드럽게 접근한달까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좌파들은 참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포장술은 정말 능해서 1학년들 들어오면은 우리 사람 중심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 이 파리를 하는데 우리 우파도 그거에 맞서서 본질은 버리지 않더라도 좀 소프트한 터치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좀 더 전파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이승수 이제 토론자님께서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정말 아까 이승수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좌파들이 아시다시피 뭐 생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온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뭐 이동호 위원님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체 사상을 배워서 뭐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똑똑한 좌파가 아니고 그냥 전교조들 이렇게 그냥 좌편향된 세상 뭐 이런 언론들을 접하고 교육을 접하고 시스템을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좌파가 되어 있던 그랬던 이제 저도 학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 때였고 그때 이제 한창 이제 광우병 파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교사들 중에 이제 몇 명이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촛불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주말에 인천에서 청계천까지 친구들 3명 총 3명이 함께 이제 가서 이제 촛불 들고 이명박 퇴진, 뭐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이런 걸 구호를 외쳤던 정말 한없이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대통령 선거는 이제 지난 18대 대선인데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후보를 찍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제 여태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12년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접했던 그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자료집들, 이제 교육들의 그런 좌편향된 지금 정교조들의 교육에 의해서 이제 진보는 정말 정의롭고 따뜻하고 막 그런 진실하고 그런 서민들을 위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보수는 더럽고 친일이고 뭐 부패하고 이런 집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도 이제 총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이제 그 농활에 가서도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이제 여러 개, 지금 생각하면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아니 선배들이 뭐 대한민국은 건국돼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뭐 이런 그 대놓고 정말 그런 얘기도 많이 주입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동아리 활동도 이제 좀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면서 이제 뭐 집단지성이다 뭐 이런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뭐 이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해놓고서 사실상 이제 이승만 욕하기, 뭐 깎아내리기, 뭐 독재자다,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다, 친일파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향 이제 좀 약간 우파의 이제 진실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게 이제 그 철도 노조 2014년 말에 철도 노조 파업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철도 노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철도 노조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착한 정의로운 파업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조들이 파업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이제 이 명분이 이제 틀렸고 이들이 거짓되었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초부터 이제 내가 여태까지 이제 주입 당했었던 게 전부 거짓이었구나, 눈과 귀를 정교조들에 의해서 틀어 막혔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정말 이제 그때부터 우파 대학생 단체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강연, 세미나, 뭐 토론회 이런 걸 참석하면서 점점 진실을 이제 파악해가고 그런 거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뭐 지금 뭐 한창 뭐 좌파 뭐 이런 운동을 하는 이제 약간 좀 멍청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파로 전향을 해서 진실을 깨닫게 된 이런 케이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의 후배들인데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전국의 교육감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고, 이제 뭐 학교에 이제 전교조들이 판을 치고 있고, 뭐 4.16 교과서라는 이런 끔찍한 책도 내고 있고, 뭐 그 정말 북한의 교과서인지 대한민국의 역사책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좌편향된 교과서들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 후배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극렬한 좌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이동호 위원님처럼 이제 진실을 깨닫고 뭐 이런 그 좌파들의 거짓말에 이제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전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이제 해결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그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의 이런 사례를 이제 점점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노력하면 좋지 않겠나 하며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호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제 전대협 연사국장이면 이제 빨아도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 아무리 빨아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준 분들에게 다시는 이제 그런 희생자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열심히 현장에 뛰어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채의식 같은 거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86 세대가 부채의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구들이 데모할 때 혼자 공부해가지고 도서관에 있었던 게 미안해가지고 지금 좌익질하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고, 반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좀 잘못한 것 같다. 자기의 그 당연히 이제 또 겪어야 되는 과정이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 학번하고 그 80년대 학번하고의 20살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문장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그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20살 청년의 경우에는 이 청년은 그 자기 눈에 비친 이 사회가 아주 현명한 입법자들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없이 이어지는 세대들이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필요에 의해 정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꽤 순수한 이성을 가진 젊은이는 이 낡은 건물의 모습에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이게 아마 20살의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로 인용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도 유명했기 때문에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중에서 자기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정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성공한 출세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환상을 지워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 어머니의 그런 것을 저버린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감성파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살은 깨지기 가장 쉬운 나이입니다. 아주 기계는 날카롭고 의협은 선명하고 정의는 펄펄 뛰고 자조는 하늘을 찌르는데 지력은 빈약하고 희화는 협소하고 경험은 일찰하고 무엇보다 역사와 인간에 대해 깡통입니다.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정의감 같은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은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이승수 우리 회장님이나 그 젊은 그 후대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동 의원께서 거의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저기 책 몇 가지만 했는데 그 왼쪽에 있는 해방 변호사 인식이 이제 이게 그 학생들을 홀랑 깨게 만드는 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읽고 나서 피가 거꾸로 쏟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나이가 돼서 무슨 피가 거꾸로 쏟냐 도대체 신문도 안 보고 살았냐고 그랬거든요. 예.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이걸 그때 사회과학 그랬는데 이거를 사회과학 공부 고등학교 때도 해가지고 별로 좀 충격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맘 잡고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도시산업선교회였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떨결에 고등학교 때부터 좌익의 길로 들어선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충격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포섭할 때 많이 쓰는 게 광주 사태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절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 같이 공부하던 사식 시험생들이 전부 다 5.18 때 신민군 하던 사람들이라 하도 많이 들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같이 85년대 대학에 입학해서 친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체사상을 모르는 놈들하고는 철학을 논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을 보면서 이념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장악하는지를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릴 때는 첫 번째로는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계기도 필요한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PD들이 왕창 단체로 전향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기아 사태를 보고 나서 그 주사파들이 전향하는 이런 식으로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딴 거 할래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폭로전을 자꾸 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갖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측면에서 이런 세미나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들 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진순이라는 경제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이 사상의 가장 특징인가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하는 게 명료함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욱 위원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것이 마르크스주의를 딱 보는 순간에 세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역사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누가 반동인지 딱 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도 안 망설이고 그 길로 뛰어들어가지고 전력 매진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20살에게 그 깨달음의 통쾌함이라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선민의식 같은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또 20살이 또 이렇게 그 겉멋이 많이 들 그런 나이고 하니까 이래저래 등등 결합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필 이제 이 그 병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비형 전염병이어가지고 꼭 남을 묻니다. 혼자만 물들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꼭 이렇게 친구들과 팀을 짜가지고 후배를 끌어들여가지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공장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꼭 하게 되는 이런 좀비형 스타일인데 이 사실에 이게 백신이 없습니다. 이 좀비를 물리칠 때는 누가 놔주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백신을 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20살은 20대를 끝내고 어른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그래서 제가 386, 486 이렇게 부르는 건 되게 싫어하는 게 나이가 50대고 60대더라도 그 생각 그대로면 386인 거예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아직도 20살 때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가장 나쁘게 말하면 공부를 하다 말아서 덜 된 공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주변에 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피해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화대학교에 글쓰기 강연을 갔다가 한미 동맹에 관해서 간단한 논문을 간단한 이 아티클을 쓰라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쓴 문장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이 드디어 개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가지고 이 학생은 빨갱이인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평범한 학생이래요. 그 정서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이 빨갱이가 아니 무슨 이대는 무슨 뭐 좌익의 산실입니까 그랬더니 소굴인가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그렇다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더 위험한 거는 저렇게 이동욱 의원처럼 예술을 만난 것처럼 마르크스를 만난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좌익화된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되돌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대한민국 성공한 나라라고 말해봐야 절대 귀에 안 들어올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폭로를 해서 스스로 마음의 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전술을 써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보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